러시아와 중국,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르는 북방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에너지 자원의 75%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미래 시장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꽃 피고 있는 평화 모드를 타고 이 북방 경제 협력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항인 영일만항을 보유한 도시이자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개최지인 포항은 이제 북방교역의 거점 도시로 새로운 비상을 꿈꿀 때입니다. 그리하여 준비한 대기획, 시시콜콜 택시 러시아에 가다.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특집 시시콜콜 택시 러시아를 가다.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핫산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혁명광장입니다. 역시 러시아 혁명광장이죠. 러시아면 광장 문화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또 물건을 팔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공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러한 광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마 동상이 있을 겁니다. 저 뒤쪽에? 네, 그러게요. 저게 이제 시민군, 그러니까 뭐 스탈린이나 레닌의 동상이 아니라 시민군의 동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철수, 뭐 동수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무명의 시민군이 이 혁명을 주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 혁명광장에 저 무명 용사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오늘 좀 이른 아침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나왔을까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 많은 다 나와 분들이 있네요. 광장 안에서 뭐 바자회도 열고 있는 것 같고 삼삼오오 시간도 보내고 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인들의 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러시아에 진출했다가 성공하고 실패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그 사례, 현실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네네. 궁금하네요. 네. 택시로 들어가야지. 이동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저희가 광장을 빠져나와서 지금 시내를 이렇게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저는 광장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아요. 저도 부장님. 그랬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있네요. 그런 여유로운 기질이 좀 있나요, 러시아인들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좀 여유롭게 움직이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거나 또 주고받고 하는 문화들이 아주 좀 우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상당히 좀 여유로워 보이고 좀 생소해 보이죠. 저는 이제 러시아인들 그러면 열정이 가득한 분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혁명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니까 투쟁의 역사, 뭐 게다가 이제 뭐 목소리 크고 뭐 와일드하고 보드카 짠짠 먹고 막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런 이제 숨은 열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기들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표출이 되는 거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또 천천히 생활하는 게 이분들의 기본 방식입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블라디보스톡이 생각보다 크다라고는 못 느끼지만 이 블라디보스톡 안에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다양한 문화들이 다 담겨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 과거에 고려인들이 여기 살고 계시다가 이주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반대로 거기 이주했던 그곳에 있던 분들이 다시 이주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 같은 좀 들어봤는데 조금 생소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여기에 섞여 있어서 러시아 문화랑 유럽 문화랑 중앙아시아 문화가 이제
이제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러시아 정교 성당도 있지만은 이슬람 사당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명이 섞여 있는 건축 양식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은 게요. 부부장님께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부부장님,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려는 거죠? 외국 기업,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은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뭐 많은 기업들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러시아 쪽과 협력하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그럼요. 굉장히 진출하려는 많았죠, 그런 실제로.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여러 기업들이 와서 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선 실패 사례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지역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기업 활동을 유죄 원칙주의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하면은 박수 치고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면은 제가 무슨 사기를 칠 거야, 무슨 나쁜 짓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여기서 투자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인허가 단계부터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감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 여기 진출했던 기업들이 많은 괴로움이라든가 고민을 하게 되고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정보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여기 새로 들어왔고 문화적인 그리고 또 언어가 뭐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쓰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법제도를 갑자기 바뀌게 되면 러시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기업들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면 뭐 기업을 한다 그러면 뭐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뭐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지역 될 것도 많을 발전에도 거고 도움되고 그런 건데. 또 나라끼리 또 협력하면 잘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왜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133배나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 또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 있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가려면 이제 정식 절차를 받고 천천히 제대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들 왔겠죠 아마. 네, 그렇죠. 빈칸 때도 이제 꿈만 꾸면서. 그렇죠. 이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 자체가 개방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어떤 체제, 그리고 자기가 넓고 약간은 뭐 대국이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자 유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하는 사람이 약간은 저자세 같은 뭐 형태로 접근을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동남아라든가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지 않으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눈높이가 맞지 않는 상태가 지금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이곳을 터전으로 해서 미리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원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멀리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뭐 호주까지 가서 심지어는 남아메리카에 가서 자원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가까이 있는 러시아에서 그 자원들을 대체해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단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어떤 진출해서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저희들이 뭐 식량안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너무나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뭐 농작물을 생산할 만한 땅도 많이 줄고 있고 또한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너무 단가가 비싸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 넓은 땅에서 그 농작물 같은 걸 생산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해나 서해 쪽에 지금 계속 그 어족 자원 고갈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어족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산물 자원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뭐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회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 영농기업의 경우에도 뭐 많은 성과 혹은 뭐 지금 교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영농기업들이 아마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넓고 싸게 많은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상황이 다른 거죠. 땅은 넓은데 기후가 첫 번째 안 맞았고요. 네. 기후가 맞다는 뜻은 뭐 우리는 2모작도 할 수 있고 동남아 가면 3모작 할 수 있는데 여기는 1모작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지 않죠. 두 번째는 이게 생산을 하면 러시아 사람들을 먹이려고 우리가 여기 투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생산하면 우리나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 내륙 지역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또 이거 가져오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또. 가지고 오는데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고요. 네. 또 이게 같이 모여 있으면은 규모의 경제가 돼서 모아서 가지고 오면 이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데 다 흩어져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기업이 다 다르니까 이걸 협력해서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그 남쪽에 안 나던 바나나라든가 망고 같은 거를 재배하듯이 그렇죠. 네. 우리가 생산하던 물건들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대구나 영천 쪽에 많이 생산되던 사과가 요즘 철원에 주로 생산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뉴스로도 맞아요, 접했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남한에서는 인삼이 더 이상 재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되던 것들이 여기 극동러시아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체 한 분께서는 여기에다가 그 강원도에서 주로 하던 고냉지 채소를 5년 전부터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예. 성공을 하셔서 야. 3년 전부터 그 생산된 고냉지 뭐 배추라든가 네. 그 채소들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포항 출신의 영농 기업인을 시시콜콜 택시가 직접 만났습니다. 15년 전부터 약 2천만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해온 임하규 대표. 그가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점이 많아서 제가 여기 왔는데 첫째는 이제 기후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여름철에 그 야채를 재배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기후적으로 여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질이 여기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보다 산도가 높아서 비호감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메인 사업은 여기에서 고냉지 채소를 농사를 지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저희가 메인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고냉지 채소 비용하고 대비했을 때 20%에서 25% 비용으로 저희가 농사를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시장을 일본으로 보는데요.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장 비쌀 때 야채가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제고에서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랭지 채소니까 또 이거 시원하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네. 뭐 콜드체이라고 하는 이 물류 이제 사업들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작물로 진출을 하셨다가 보니까 이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농작물은 아닌데 잔디라든가 이런 풀들이 잘 자란다는 걸 보고 축산물 쪽으로 이렇게 바꾸신 뭐 그런 경우도 계시고요. 소도 키우고. 그렇죠. 소 키우면서 그걸 이제
소를 키워서 여기서 우유를 보내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많이 번거롭지만 예. 그거를 이제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치즈 만들고. 그렇죠. 뭐 소세지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치를 높여서 부피는 줄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더라도 이제 운송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많아지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 나라분들이 원체 똑똑하시니까 빨리빨리 이제 적응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의 실패와 경험을 값진 밑거름 삼아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농 기업들. 그 두 번째 사례를 만나봅니다. 예, 저희 유니베라가 연해주 영농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도였습니다. 그때 2년간의 러시아 농장에 대한 위탁 영농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영농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 저희가 이곳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지 면적은 2150헥타르입니다. 그 중에 50헥타르는 낙농단지이고 나머지 2100헥타르에서는 저희는 귀리, 호밀, 콩, 그 외에 이제 낙농 사업을 위한 목초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농 사업은 저희가 젖소를 키우고 저희가 이쪽에 직접 우유 공장을 만들고 또한 이 핫산군 내에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영농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산부터 직접 소비자까지 직접 만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한 농사를 위해서는 토지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상의 변화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상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럼에 비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은 그러한 기상 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고 또한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토지 이용 비용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도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저희가 여기서 직접 재배한 콩의 경우에 본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매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싣고 또 항만으로 가서 한국의 항만에서 다시 또 육상 물류를 하고 그러는데 철도가 연결된다면은 이 앞에 있는 역에서 바로 싣고 바로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는 당장 다가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점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땅으로만 쳐서 농작물을 보면 기름지다기보다는 조금 척박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죠. 블라디보스톡이나 저희가 핫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야, 이 나라 넓기는 정말 넓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넓은 데서의 농작물이 좀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용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얼마나 큰 좋겠어요. 자원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가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축산물이면 축산물, 또 수산물이면 수산물, 그리고 뭐 농작물이면 농작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수에 맞춰서 가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지고 오고 보낼 수도 있는 뭐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백길도 열려 있습니다만 또 철도가 열리게 되면은 좀 더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그건 조금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치즈도 만들고 뭐 군행지 채소도 키워가지고 그렇죠. 영일만 항으로 해서 들어오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농 기업으로 들어온 우리 기업은 전체 8개 기업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표 기업은 롯데 또는 서울사료 아그로상생 등 8개 기업이고 그 8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약 5만 4천 헥타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해주 영농 기업이 가지고 있는 5만 4천 헥타르의 면적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95%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20여 년간 러시아에 쏟은 땀과 열정. 그 덕분에 이제는 러시아 진출의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도전의 씨앗으로 광활한 이 땅을 채울 겁니다. 대규모 영농 뭐 이런 쪽에는 기존에 진출해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먹거리, 예를 들어서 배추, 상추 또는 뭐 고추 재배 같은 양파 재배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해 본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제 소규모로 들어오는 개인들은 저희 이 대규모 들어온 우리 기업들하고 또 영농지원센터에서 그런 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해주고 유통 한국이나 또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잘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는 좀 생소한데 네네. 콜드 체인 뭐 어쩌고 하는 게 있던데 네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콜드 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콜드 차갑다는 것이죠. 체인이라는 건 이제 연결고리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차가움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뜻인데 뭐냐 그러면 이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초콜릿을 많이 먹죠. 근데 이 초콜릿을 일반 여름 날씨에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녹죠. 그렇죠. 그러면 초콜릿은 최소한 24도 미만에 유지가 돼야 되고요. 꽃도 그렇죠. 꽃도 생화를 막 들고 다니면 바로 시들어버리죠. 오, 예. 그거는 이제 12도, 13도에 관리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려면 초저온으로 냉동을 해야 됩니다. 영하 40도, 50도까지 냉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참치를 많이 드시는데 그거 초저 냉동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그걸 해동해서 잘라서 지금 우리가 먹는 건데 이 전체 이런 상품들을 공급하는 과정을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한테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콜드 체인이 우리하고 러시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콜드체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축산물엔 치즈라든가 수산물 같은 경우 바로바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뭐 냉동도 필요하지만 또 더 고급 기술인 냉동보다는 냉장입니다. 그렇죠. 적정 유지 온도 10도에서 뭐 18도 사이를 유지하는 이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여기 있는 상품들을 잘 가지고 와야지만 이제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만약에 온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그런 제품들은 못 쓰게 되죠.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사료용으로 가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기 시작하거든요. 초콜릿은 원래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항상 여성분들이 오시면 꽃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또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요도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제품의 어떤 질이나 그런 걸 따질 때는 우리나라가 월등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수입만 할 게 아니라 수출도 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게 오히려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또 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잘 온도를 관리해서 장미라든가 아니면 뭐 백합이라는 꽃을 이걸 가지고 여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우리 영일만 신항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요. 반대로 그 왔던 컨테이너 그 냉장 컨테이너는 여기 있는 뭐 다른 상품들을 또 다시 싣고 가는 이런 주고받고 하는 무역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윈윈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활성화되기 바라고 있는 이 영일만 신항의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자 이 포항 그리고 경북의 또 기회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수산물들이나 이런 콜드체인 품목들 이야기 가보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늘 접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영일만 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그러니까요. 부분이기도 하겠어요. 우리가 뭐 북방경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원자재를 갖고 오고 여기서 포스코에서 뭐 철강제를 가공을 해서 보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네요. 네네. 이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죠. 이제
캐내서 네네. 그것들을 좀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좀 제대로 되는 건데 네. 이게 한 3일째, 4일째 되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좀 그러면은 나오네요. 오늘 뭐 성공했던 실패했던 콜드 체인이든 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물류라는 부분, 항만이라는 부분, 철도라는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그게 있어야지만 이 콜드 체인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인이라고, 네. 연결이라고. 연결이 돼야지만 이게 되고요. 연결되는 거는 바다든 육지든 다 연결이 돼야지만 이제 상품들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첨언을 하자면 그렇다고 단순하게 우리 영일만 신항만의 항만만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 콜드체인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을 받쳐줄 수 있는 뭐 물류센터라든가 네. 관계된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덜렁 항만 하나만 있다고 해결될 일이 맞습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관광객? 일자리가 생기죠. 일자리. 아, 그러네. 맞습니다. 일자리가 생기죠. 물론 관광객도 있죠.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 산업관광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지만은 그 산업관광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이제 산업 인프라,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취업을 하고 또 떠나지 않는 또 산업이 유입되는 포항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또 항만과 연계되면서 말씀하셨던 이제 관광으로까지 활성화되면 이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네. 많은 곳들 중에서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콜드체인 네,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산물 창고가 보이는 곳이라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디죠? 그러면? 흰색 건물이 보이죠? 아, 저게 예, 예. 수산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연해주 앞바다 그리고 오척회 앞바다에서 잡히던 수산물들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보관도 하고 가공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일만 항에도 냉동 창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과 연결해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간단한 가공을 해서 보관을 하고 우리 영일만 신항 뒤에 있는 콜드체인 창고는 그거보다는 더 고부가치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가공 과정은 그리고 또 좀 첨단 냉동이나 냉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콜드체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포항에는 뭐 이미 영일만항의 냉동 창고도 갖추고 있고 네네. 조건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조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 냉장 창고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최소한 한 10개나 20개 정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부가치라든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한 가지는 영일만 신항하고 여기 블라디보스톡 항이 연결되는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네네.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관심과 신경을 써서 그렇죠. 이거를 지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1월이면은 포항에서 굉장히 큰 포럼이 열리잖아요. 네네. 한러 지방 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국내 17개 광역단체와 러시아 9개 주가, 경제통상과 항만 물류, 그리고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통해 포항은 북방경제협력의 중심 도시로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참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참 보고 배웠는데 콜드체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또 네. 포항에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 특화시키면 참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이어서 핫산에 이어서 오늘 뭐 다양한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3부를 저희 시시콜콜 택시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성문 부장님. 앞으로도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룰 때마다 찾아뵐 것 같기도 하고 모셔올 것도 같기도 한데 시간 내주실 거죠? 당연하죠. 전화해도 언제든지. 되나요? 궁금할 때? 반깁니다.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성훈 본부장님은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지만요. 저희 시시콜콜 택시 특집 러시아를 가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맞네. 예? 딱 봐도 한국 사람. 네. 마다바이. 마다바이. 마다바이 맞춰보자고 우리가. 오토바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맛 아들 맛. 아, 큰아들을 그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조카들이 큰 아버지 안 부르고 마다바이라고. 아. 최재형 선생님은 돈으로 지원하셨고 행동을 하얼빈까지 가셔가지고 이거를 여기 열어가지고 여기 가마솥 주전자도 올리고 차 끓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 안중근 의사님을 한국에는 아시죠? И они поклялись сражаться против японцев. Вот он, Анджу.